네, 반갑습니다. 개인보험심사역 개인 전문 과목의 강용원입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과목에 대한 난이도랑 그에 따른 시간 배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 4과목인데요. 장기연금보험하고 제3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재무설계는 좀 난이도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앞에 과목들이 좀 난이도가 좀 더 용이하고요. 자동차 보험하고 개인 재무설계가 조금 더 어렵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목이 동등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아무래도 투자 대비해서 아웃풋이 좀 더 잘 나오는 장기연금보험과 제3보험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연금보험과 제3보험에서 한 80점에서 70점 정도 취득을 하신다면 나머지 좀 어려운 과목에서는 50점 정도만 취득을 하셔도 합격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연금보험 1과목입니다. 연금보험은 총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기보험의 개요, 상품의 해설, 연금보험 상품 해설, 장기보험 약관 해설인데 주로 1, 2, 3 챕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챕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장기손해보험의 정의, 일반 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손해보험이 뭔지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이란 보험료 산출 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그럼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문구만 보면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료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구성을 보시면 일반 손해보험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지는데 이 순보험료가 그대로 내려와서 위험보험료로 활용이 됩니다. 위험보험료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활용되는 재원이 되고요.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랑 이윤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럼 장기손해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장기손해보험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는 동일한데 이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로 나뉩니다. 위험보험료는 동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보험금이 되고요.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되고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는 납입을 해서 이자를 불이를 해서 나중에 만기 환급금이 되게 됩니다. 부가보험료는 그대로 부가보험료가 돼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활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장기손해보험의 전통형인데 여기 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장기손해보험의 분리형 보험료 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보장보험료랑 적립보험료를 분리해서 나누어 보는 보험료 체계예요. 그래서 보장보험료는 보장 순보험료와 보장 부가보험료로 나뉘게 되고 적립보험료는 적립 순보험료와 적립 부가보험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보장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고보험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적립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기 환급금으로 쌓여서 보험금,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활용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나온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일반 손해보험이란 보험료 산출 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적용됐다는 것.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렵지만 차이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일반 손해보험은 저축보험료가 없어요. 일반 손해보험은 저축보험료가 없다. 저축보험료가 없다. 장기 손해보험은 저축보험료가 있다. 저축보험료가 있어서 그걸 나중에 적립을 해서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보험기간이 아무래도 장기니까, 보험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험료를 적립을 해서 다시 되돌려드리는 만기 환급금이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보험의 의의를 지금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의 기본 원리 그대로 위험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위험을 보장하는 건데 장기 손해보험은 위험도 보장할 뿐 아니라 저축도 같이 저축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재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장기 손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을 지급을 하고 결국에는 위험 보장과 저축을 모두 원하는 계약자의 니즈를 충족을 해서 손해보험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그런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험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만기 시에서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구를 들으면 사실 일반 계약자들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위험보장 저축보험료가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듣기에는 만기에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면 마치 공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무료 보험인 것 같아요. 내가 냈던 돈도 그대로 돌려주는데 위험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양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 표현들은 사실 좋게 만기합금해서 계약자의 니즈를 충족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무료로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장기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원하는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을 했다. 두 번째, 보험의 대중화를 촉진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마케팅에 많은 활용을 해서 보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3번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은 손해보험이 성장을 하면서 많이 쌓여있는 그 보험료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산업들도 성장을 하게 돼서 국민경제에 결과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장기보험의 변천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뭘 배우게 되면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1969년에 가계성 종합보험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에 장기 운전자 보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1990년에 금리 연동형 상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7년에 질병보험이 등장을 하고 그 이듬해 장기 간병보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순서를 좀 외우게 되는데 연도를 외우시면 제일 좋죠. 이제 가계성 종합보험은 1969년, 운전자보험 84년, 금리 연동형 상품 90년, 질병보험 97년, 그 이후에 마지막에 장기 간병보험 98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참 좋은데 연도를 못 외우실 경우는 순서만 외우셔도 좋아요. 앞단부터 가, 운, 동, 질, 간이라고 해서 가계성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금리 연동형 상품, 질병보험, 장기 간병보험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숫자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질병보험 1997년 7월 이때 생손보 겸용 조치로 인해서 질병보험, 장기 질병보험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3보험 과목에서도 똑같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3보험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1997년 7월 생손보 겸용 조치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간병보험이 98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2008년에 공보험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로 내기 좋은 문구이기 때문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손해보험의 개발 순서, 연도가 아니고 순서라 다행입니다.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장기보험의 개발 순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 운, 동, 질, 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순서가 나왔는지 볼게요. 자, 운전자보험, 금리연동형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가계성 종합보험은 안 나와 있고 4개만 나와 있네요. 근데 순서가 보니까 운, 동, 질, 간. 1번이 그대로 맞는 거네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서만 바꿔서 나온 겁니다. 개발 순서는 가, 운, 동, 질, 간 외워보시면 쉽습니다. 자, 제가 외우라고 했던 숫자입니다. 1997년 7월 3보험의 생손보 겸용 조치에 따라 판매가 시작된 상품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제3보험이기 때문에 질병보험이라고 했죠. 97년에 질병보험, 간병보험 같은 경우 98년, 운전자보험이 84년,
금리 연동연보험 90년, 97년. 숫자를 다 외우시면 좋긴 한데 외우실 수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가운동 질간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상품 개발 변화를 나타낸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90년 손해보험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보험 처음으로 금리 연동형 상품이 개발되었다. 이거 맞아요. 94년 자가용 및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기 운전자 복지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운전자 보험이죠. 네, 운전자의 각종 운행 중 비용 손해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이게 틀린 내용이긴 한데 이게 94년이 아니라 84년이죠. 3번 97년 제3분야의 보험을 손생보 겸용조치에 따라 질병담보를 기본계약으로 하는 내 맘에 쏙 드는 암보험을 개발하였다. 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98년에는 바로 장기간병보험이 나오죠. 이 중에서 이 숫자는 97년도 질병보험, 바로 그 다음에 외우기 쉬워요. 그 이듬해 장기간병보험이니까 이 두 가지 숫자 외우긴 참 쉬운데, 뭐 이제 84년에 운전자 보험을 외울 수는 없지, 외우면 제일 좋지만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가운동 질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푸실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만 아셔도 요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구별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2020년도 문제를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연도 숫자를 외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시면 숫자를 좀 외우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네, 선택입니다. 그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장기보험의 주요 제도 변경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가운동 질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20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0년에 장기손해보험의 배당 상품이 개발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방카슈랑스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저축성 보험을 은행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죠. 2003년도 중요한 숫자인데요. 2003년 10월에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을 질멜식에서 순보험료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개념 자체보다는 이 순보험료식으로 바뀌었다는 이 연도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일정 통계량 이상의 위험률에 대해서는 회사 통계에 의한 경험 위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계적 보험 가격 자율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이 실손의료비 제도 개선. 실손의료비 제도 개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항목 자체가 5개니까요. 네, 보면 2009년 10월에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험회사별로 각 담보를 마음대로 조절을 했어요. 이때 통원 한도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다가 마지막엔 제가 1일 한도가 100만 원짜리 통원 한도도 봤어요. 네, 그렇게 정말 다양하게 판매가 되다가 표준화시켰죠. 이때 2009년 10월에.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단독 실손,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제 실손의료비 단독으로 팔진 않고 다른 상품과 같이 엮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때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2017년에 기본형과 특약으로 형태로 개편을 합니다. 이제 기본형 일반 실손의료비에 특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RI나 주사제, 도수치료 같은 좀 손해율이 높은 담보들을 특약 형태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2018년에는 이때도 단독인데 이때랑 좀 다른 게 이때는 단독으로 가능하게 했는데 2018년도는 단독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이 2번 나오는데 이때는 단독으로만 판매하게 변경이 됐어요. 마지막에 가장 최근 내용인데요. 2021년 7월에 제4세대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랑 비급여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상품이 변경이 됩니다. 제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고요. 이게 실손보험의 최근까지 역사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해져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험료 산출 방식을 예전에 3위원 방식,
3위험 방식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루는 단원이 나옵니다만 위험률, 예정이율, 사업비율 가지고만 했던 방식을 거기에 보험회사별로 각자의 특징 자료, 데이터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내용이 이때입니다. 2013년 4월에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 중에 숫자를 다 외우시면 잘 좋은데 못 외우신다면 이 두 가지 2003년하고 2013년은 숫자를 좀 외우시는 게 2003년에는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이 순보험료식으로 2013년에는 보험료 산출 방식이 현금 흐름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거는 좀 순서는 외우긴 하셔야 돼요. 외우면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자리를 따서 배금, 순경, 원래 표단, 특단, 분인데 이 현금 흐름 방식이 요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금, 순경, 표단, 현, 특단분 이렇게 됩니다. 배금, 순경, 표단, 현, 특단분. 배금, 순경, 표단, 현, 특단분. 그래서 이거 좀 여러 번 써보시고 입으로 발음해 보시고 그러면서 외우셔야 될 겁니다. 외우면 한 문제 나옵니다. 예, 실손 의료보험제도 계산에 한번 따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2009년에 표준화된 표단 특단분입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 나오고 단독으로 판매 시작이 됩니다. 2013년에 2017년도에는 특약 기본형 더하기 특약 형태고요. 2018년도에는 단독으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1년에는 급여랑 비급여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손의료비 제도 개선인데요.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장기보험 실손의료비제도의 변경 순서예요. 연도가 아니고 순서라 다행이죠.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게 나열한 것은 실손의료비는 제가 표, 단, 특, 단, 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금순경에서는 표단, 현, 특단분이었는데 지금은 실손의료비니까 이건 빼고 표단, 특단, 분 요거만 봅니다. 근데 단독은 처음엔 가능이고 두 번째는 필수, 단독으로는 필수 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죠. 이건 4개네요. 5개지만 자, 실손의료비 보장만 가입이 가능한 단독 상품 판매 시작이네요. 요거는 여기겠네요. 두 번째 여기 가. 생손보가 동일한 보상 범위와 보장금은 표준화돼요. 표준화 제일 위네요. 표나. 여기다 쓸게요. 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특약입니다. 특약이 여기네요. 이게 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만 가능하게 해라. 있나요? 그러면 나가 다라가 되겠네요. 정답은. 표단, 특단분. 실손의료비만 보면 표단, 특단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기출문제예요. 장기보험의 주요 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장기저축성 보험을 시작으로 금융기관 보험들 이점을 통한 이거 반가슈랑 쓰죠? 배금 순경에서 두 번째 여기 2003년 8월이다. 연도를 외우는 문제 나왔어요. 2020년에. 네. 연금저축위에 장기손해보험 배당 상품을 허용한 것은 2005년 4월이다. 배금 순경이죠? 배금. 이거는 이거보다 먼저예요. 이거는 2000년입니다. 숫자를 좀 연도를 외우는 문제가 나와서. 자, 위험산출률 모범 기준에 일정 통계량 이상의 위험률에 대해 회사별 통계 결과에 따른 경험 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건 2007년 맞아요. 장기보험료의 보험료 산출 방식이 사암위험 방식에서 현금으로 방식으로 변경된 건 2013년. 이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꼭 외워두시고, 네, 정답은 이게 2005년이 아니라 2000년이죠.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연도 숫자를 다 외우는 문제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도 기출이 나오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장기보험 관련 제도의 연도 순서, 네, 연도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방카슈랑스 도입 질병보험의 판매 개시. 제가 여기서 이거는 두 개 꼭 외워두라고 했죠. 현금 흐름 방식 2013년, 질병보험 97년. 근데 이거는 숫자를 꼭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아까 가, 운, 동, 질, 간 한번 외웠었죠. 그 다음에 배, 금, 순, 경, 표, 단, 기네요. 현, 특, 단, 분. 이게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면 방카슈랑스 도입 가는 방카슈랑스 여기 나오네요. 이게 가. 그 다음에 질병보험 판매 개시 여기네요. 이게 나.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저축성보험의 판매 개시 동이죠. 이제 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방식 도입 여기 있네요. 얘가. 그러면 다 나가라가 되나요? 다 나가라. 네. 아까 말한 가운동 질감, 배금, 순경, 표단, 현, 특단, 뭐 이렇게 순서만 외워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자, 장기보험의 7종류 이제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장기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종류별로 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총 7개입니다. 뭐 장기 화재보험, 종합보험, 비용보험, 상해보험, 질병, 간병, 기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보통약관으로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 중에 두 가지를 보장하면 종합보험이 되는 거고요. 기타 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중에서 두 가지를 보장하면 기타 보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7개 어렵진 않죠? 화재, 비용, 상해, 질병, 간병, 그 다음에 종합이랑 기타니까.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에 부합하는 장기 손해보험은 보통약관상으로, 이걸 좀 보죠. 보통약관상으로. 특별약관이 아니라 보통약관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보통약관상으로 재물, 신체, 배상 책임, 비용 손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는 아까 장기 종합보험이라고 했죠. 이거 다음에 나올게. 보통약관상으로, 보통 똑같습니다. 보통약관상으로 상해, 질병, 간병 중에 두 가지면 장기 기타라고 했어요. 네, 이거 개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기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장기 손해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말한다. 맞죠?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약간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볼게요. 3번 장기 손해보험은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 외에 다른 보험료로 동시에 구성된 상품이다. 맞죠? 위험보험료 위에 저축보험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장기 손해보험 중 상해, 질병, 간병 중 두 가지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장기 기타 보험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인데 정확하게는 보통약관 기준으로 두 가지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장기 기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장기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험의 성격인 실손보상과 생명보험의 성격인 정액보상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장기보험 상품 개발 시 신고 기준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 그냥 정의를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새로 상품을 만들 때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되는데, 기초서류가 뭔지는 또 설명 나옵니다.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기초서류 신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다는 거는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서를 보시면 기초서류 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커트라인을 넘지 않으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죠.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 내용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원회가 봤을 때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초서류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네, 그 내용이고요. 4번 이제 장기 손해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의 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비슷한 상품이니까요. 이거는 계속 나올 거면 장기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이 거의 같다고 나오는 내용들이 개인 전문 과목 전체를 아우르면서 나올 거예요. 네. 자, 이제 기초서류가 뭐냐? 3개입니다. 기초서류는 뭐 사약책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업방법서, 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 3가지예요. 기초서류는. 예제를 보시면 장기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아마 기초서류 신고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하자고 할 경우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규정에 근거한 신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2번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정을 권고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틀린 거고요. 한번 상품 개발 시 작성한 기초서류는 사, 약, 책 뭐 이걸 말한다. 4번 장기손해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과 중복된다. 네, 뭐 이거는 계속 나올 내용이에요. 거의 유사한 상품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주요 신고 기준. 여기서 이제 좀 외워야 될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만기는 만기 15년 이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보험의 연금 지급 기간은 확정연금만 가능하고 5년에서 25년. 이 숫자 15, 5, 25 이런 숫자들 외우셔야 돼요. 보험료 추가 납입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2배, 200% 이내이고 보장성 보험료는 100% 이내, 1배 이내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된다. 이게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데 단순한 거예요. 저축이잖아요. 저축은 내가 냈던 돈보다 어느 정도 이자가 쌓여서 더 많이 나와야지 저축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야 되죠. 저축성 보험은. 그래야 저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비 공제율, 이게 표준화, 제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이거 추가된 내용인데, 급여는 20% 공제, 비급여는 공제 금액이 30%다. 그런데 단, 급여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기준을 벗어나면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신고 기준입니다. 예제로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 상품 개발 시 기초서류 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연금저축보험의 연금 지급 기간을 5년에서 25년 이내에 확정 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정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 만기를 20년으로 한 경우 15년이라고 했죠. 3번 보험기간이 2년 이상의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한 경우. 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의 추가 납입을 주기약 기본 보험료의 3배로 정한 경우 아니죠? 2배죠?
2배까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신고해야 되고 이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험회사 상품 개발 시 기초서류 신고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이건 올바른 것이에요. 자, 저축성보험은 보험 기간이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5년이라 그랬나요? 15년이라 그랬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의 연금 지급은 5년에서 20년 이하의 확정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5에서 25라고 했고요.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 그쵸? 제가 이거 설명했죠?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아와야지 저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해약 공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 해지 공제 기간, 해약 공제 기간은 최대 7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주요 신고 기준의 해지환급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이러한 산출 방법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게 또 신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것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해지환급금은 순보험료 적립액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을 하는데 해지 공제는 최대 7년이다. 이게 만약에 뭐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이라고 해서 해지 공제를 20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7년까지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환급금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W는 해지환급금, V는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에서 빼는데 뭘 빼느냐? 곱하기 알파는 표준 해지 공제액을 12 곱하기 해지 공제 기간, 이게 해지 공제 기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납입 경과 월수를 빼서 곱한 값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지 공제 기간은 보험료 납입 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과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아마 보통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뭐 15년이든 25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뭐 해지 공제는 최대 7년이기 때문에 공식에는 7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복의 경우 해지 환급금은 순보험료식 적립금 2천만 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표준해지공제 1천만 원, 납입 경과서 42개월. 요 그대로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보험료식 적립금 2천 빼기 12 곱하기 이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죠. 이게 공제 기간인데 20년인데 20년 대입하면 안 되죠. 최대 7이죠. 7년. 마이너스 납입 경과에서 42개월 곱하기 표준 해지 공제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걸 풀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1,500이 나올 거예요. 사실 뭐 계산을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요 한 가지 해지 공제 기간 최대 7년이라는 거. 이게 10년이 나오든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7년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납입 기간이 5년이면 5를 적용해야 되겠죠?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약간 개념적인 내용과 예제를 풀면서 그것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꼭 짚어주고 싶은 키워드를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주요 키워드 처음 나온 거죠. 가운동제가 가계성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금리연동, 질병보험, 간병보험 외우시라고 했죠. 가운동질간. 그 다음 배금순경 표단현 특단분. 좀 길죠. 10개예요. 이건 자주 쓰면서 외워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도의 변천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요 표단 특단분 요거는 실손 의료비만 해당되는 거고요. 질병보험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질병보험은 1997년이다. 현금 흐름 방식은 2013년이다. 이 수치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식으로 적립한 게 2003년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신고 기준에 나온 숫자들이에요. 5년, 만기 5년, 연금기간 5년에서 25년, 해지공제는 최대 7년, 추가납입은 2배, 보장성은 1배다. 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른 내용은 이제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